안녕하세요. 김은경의 지구전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비난은 특정 정책을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정책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은 세계가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길입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은 기후 위기 시대에 중요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학교 돌아가셔서 조금 여유가 생기셨나요? 3년간 휴직하고 연구원에 원장으로 있다가 다시 복직한 지 딱 2년 됐습니다. 벌써 그래도 2년이 되셨네요. 우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986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처음 설립이 됐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서울 장안평에 있다가 경기도 의왕시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울산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 울산에 새로운 둥지를 튼 지는 한 10년이 됐고요. 네, 주로 하는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기초연구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봐주셔도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가로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논쟁에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다른 정부의 정책하고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키워드 어떤 것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을지를 몇 가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 확대, 그와 함께 탈원전, 탈석탄이라고 하는 화두어가 이제 있었고요. 또 작은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경제급전이라고 하는 원칙에서 환경급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고,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계화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지만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상징적 이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정책의 핵심 목표랄까 이런 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과거의 패러다임이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원자력과 석탄 중심으로 특히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이것이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고려하니까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 거고요. 또 특히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정책의 위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변화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무게가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어디에 무게감을 더 실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슈를 좀 강조한 게 있고요.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해서 뭐 한동안 말도 나왔던 기후에너지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체계화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남지만 뭐 사실 기후에너지부라고 하는 새로운 부가 없더라도 우리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기후변화 대응을 가장 위에다 놓아주셔서 네,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저희로서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의 전환. 우선 경제급전, 환경급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급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경제자를 붙일 때하고 환경자를 붙일 때의 의미는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에 방점을 더 두느냐 하는 건데, 경제 급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같은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드는 방식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석탄 발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을 많이 이용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면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연소시키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문제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질,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무게 중심을 두면서 그게 바로 환경 급전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경제 급전은 저렴한 거 순으로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전기를 쓸 수 있는 반면에 환경 급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어쨌든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 변화는 정말 큰 변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동안은 산업부가 환경부가 요구하는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문제를 고려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서대로 그 전력을 매입해주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였는데 실제로는 이게 기후변화 문제보다는 미세먼지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진 거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시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강한 압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초기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탄발전소 문제를 다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발전소에 대한 어떤 하나의 우리가 환경적인 규제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환경급전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당시에는 사실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요. 모든 언론이 다 미세먼지 문제를 정부가 못 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저희가 이제 어려웠던 거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국내 산업에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거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미세먼지에 대한 거를 왜 외교적으로 해결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제기됐었는데 사실 그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내 외적인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정부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지만, 일단은 다른 쪽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석탄발전소에 상당히 운영이 변경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전 제약이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돼서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면은 우선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 가동을 좀 멈추도록 하는 거였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석탄 발전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산업계의 우려가, 그러면 석탄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게 되면 더 비싼 전기 발전소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따르는 비용 상승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남아 있었던 거죠. 시작은 뭐 미세먼지 때문에 되었지만 그 결과는 기후변화 문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죠? 당연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라든가 이런 화석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 것은 윈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석탄 발전소 얘기를 좀 더 드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관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는 대도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벽에 있는 콘센트에서부터 필요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했지,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남 지역에 이제 석탄 발전소가 많이 밀집해 있으면서 충남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은 갖기 시작한 거죠.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의 큰 특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이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예요. 이 탄소 배출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한 2015년 정도 됐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누가 담당하느냐도 달랐어요. 그래서 원래는 환경부가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 정부에서 그걸 기재부로 줬다가 제가 이제 환경부가 했을 때는 그걸 다시 찾아온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이렇게 자꾸 움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할당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기업들이 지금 한 600곳이 넘는데요. 그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특정 기간 동안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나눠줄 때 얼만큼 나눠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초창기에 환경부가 처음 그 할당을 할 때 환경부 입장에서는 정책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할당을 할 때 그 속해 있는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환경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 할당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이 특히 산업부 산하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불만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할당이 오게 되면은 기업의 그 경쟁력이라든가 국가 경쟁력에 큰 무리가 갈 것이다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큰 차원에서 그러면 환경부의 그 할당 역할을 좀 각 부처로 나눠서 해준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실효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할당에 대한 이런 입장이 변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감하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요? 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있는데 이제 총량 규제입니다. 네. 총량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저감할 것인가가 딱 정해지고 그거에 맞춰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배출 총량을 파악을 해서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걸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출권 거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총량 설정은 국가 감축 목표하고 연동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 제도의 이 할당은 직접 배출량 플러스 간접 배출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가 돼도 전체적으로 할당량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재는 이제 우리가 2015년부터 3년간 1기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기 현재는 이제 3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매 기에 접어들 때마다 우리가 초기에 배출권 할당을 하는데 이번에 3기의 배출권 할당은 지난 정부 때 우리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한 것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들이 모두 다 자신의 목표를 다 달성을 해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화된 감축 목표보다는 더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역설적인 게 이제 되는 거죠. 걱정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국제적인 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 그닥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후퇴를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든가 경쟁력이 정말 절대절명으로 위급해질 때는 정부가 나서서 당연히 해주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정부가 조금은 바라봐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혹시라도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 훼손이라는 거는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지만 일정 부분, 모든 부분이 다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미세하고 섬세한 정책
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을 잘 조정을 해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국제 환경에 기업들이 스스로 좀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과보하면 그래서 배출권을 막 늘려주거나 그러면 실제로는 국제 경쟁력의 면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제가 그 환경부에 있을 때는 유럽에서는 저희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성과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좀 많이 있었고요. 저희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도는 점점점 정교해져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류를 이제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참여하는 기업도 늘어났고 거래되는 양도 이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100% 무상 할당 했다가 지금은 이제 유상 할당으로 가고 있고 또 일부는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같은 물건, 같은 업종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기술과 좋은 공정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물건을 만들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할당해주는 이런 방법. 그게 벤치마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도가 정교해 가는 거죠. 네.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조금 거두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앞으로 좀 잘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쉬운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은 배출권 한 단위가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얼마의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엄격히 따지면은 배출권 한 단위의 가격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거를 100%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거나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1톤을 줄이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 유럽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몇 배나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제 탄소 시장을 연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같은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줄이는 거에 대한 이 비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강화하고 좀 정교화하면서 발전시켰던 성과는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수요 관리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수요 관리 그러면 에너지 관련 시민 사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하고 싸우면서 수요 관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공급량을 너무 크게 잡아서 문제다 이런 비판들을 해왔었는데요. 어떤가요? 이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에너지 경제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셨어요? 거기가 진짜로 그렇게 과다하게 예측을 했나요? 사실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것은 거기에는 많은 그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모두 다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제 조건과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동일한 데이터와 결과를 놓고도 이해 당사자마다 해석하는 게 또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논점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데 에너지 업계와 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정책 기반자들의 입장을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가 남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서 특히 전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정전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 남았을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은 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부터가 조금 더 남도록 해서 보수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보수적으로 남는다라는 얘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발전소를 더 많이 짓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수요라고 하는 거를 측면에서 봐서 과도한 발전소라든가 이런 거 짓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보자라는 의견이 예전부터 많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다. 근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논리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갖고 어떤 수요를 예측하는데 단지 하나 그 수요를 예측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진 않아요. 다양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정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더 많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그것이 어떤 거는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거를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도 그 과정을 이해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계속 결과만 딱 내놓고 이거가 최선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약간의 소통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통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치적인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지가 뭐 나쁘게 이게 뭐 진영 논리로 해서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맞춰서 나머지들을 이렇게 해가는 게 맞다라는 이제 생각도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바텀업으로 이렇게 다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목표를 정해라 국가가 이걸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갈 것이라는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분산해서 밑으로 정책을 좀 이렇게 분화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것하고의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조금 전문 용어를 써서 백캐스팅과 포캐스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포캐스팅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추세와 데이터를 놓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라는 전망,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거고 백캐스팅은 미래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같은 듯 하면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의지를 정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백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포캐스팅으로 저는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좀 있었나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수요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 단열. 근데 사실은 이러한 수요에 대한 그 필요성은 역대 정부에서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더 앞세워서 강조했느냐 그 차이는 있는 거죠. 네, 수요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정책은 그렇게 그렇죠. 네. 말씀이시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근본적으로 수요 관리나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백캐스팅이나 이제 포캐스팅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부분적인 개선만 하면 구조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볼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그 베이스를 크게 만드느냐 적게 만드느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과다한 성장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떨까요?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여러 가지의 기초 자료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 수요를 전망할 때 가장 전제가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이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률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KDI라고 하는 한국개발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인구가 얼마나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는 국가 이제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데이터하고 단지 하나 이제 앞으로 국제 유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아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수요 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오지만 그 전제 조건은 기타 다른 기관에서 한 거를 준용해서 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나온 결과들이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택일이 되는 게 있고요. 또 전망과 관련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하면 좋은데 항상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고 논의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냥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네. 그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성을 갖고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 기본적인 이제 전망을 백캐스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요. 제가 2006년 정도에 그 참여정부 지소기에서 이 에너지 정책을 할 때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을 뭘로 충당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에너지 쪽 사람들은 에너지 산업부의 에너지 담당들은 그거를 원전을 지어서 하거나 이제 석탄 발전소를 하거나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시민사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수요 관리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증가분은 수요 관리로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엄청 욕먹었어요. 그때 산업부가 이 시민사회한테 이렇게 전문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허황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지금 보면 별로 허황된 것 같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고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급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발전소를 짓고 발전소가 지어진 거에서부터 가동률을 해서 얼마든지 공급은 조절할 수 있지만 그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정부가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얘기하기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해서 발생하지 못했을 때에 그 돌아오는 그러한 책임감, 부담이 큰 거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부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인 그 가격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지금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근본적인 그 가격 시스템을 정상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큰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그 한계점을 먼저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시민사회가 얼마만큼 참여하고 같이 이제 이 문제를 실행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수요 관리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지금은 조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더 이전보다는 강화된 것들을 실행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짚어볼 게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 하면 사실은 요즘 국제적인 통계에서는 참 우리나라가 다른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창피한 수준이죠. 어느 몇 퍼센트 정도? OECD 국가, OECD 회원국에서는 뭐 맨 밑이다, 맨 밑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참 소홀하게 취급받아왔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너무 낮다 보니까 확대 속도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동안은 그 OECD에서 꼴찌인 그 통계치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통계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렇게 소각열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굉장히 그래도 좀 덜 나쁜 것처럼 보이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지금 그런 통계치들은 수정이 됐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통계치는 수정을 해서 다시 보완하고 있고요. 초기에 지금도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법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에너지 세 가지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하고 그다음에 석탄, IGCC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는 신에너지는 제외하고 해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폐기물 소각도 그러니까 IEA, 그러니까 OECD에서는 그거는 재생에너지로 치질 않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나요? 지난 정부 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긴 한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아직까지 두 자리도 아니고 한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2%, 3%에 있던 게 지금은 한 7%까지 올라갔으니까 양적으로는 급증했죠.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사실은 이거는 좀 그렇죠. 비교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어느 나라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와 위상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OECD 회원국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평균이 17%인데 두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최소한 평균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5% 느린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보자면 이 속도가 이거 갖고는 2030년, 2050년 대비하기는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수치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반을 다져서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자생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산업화가 되고 기초가 마련이 돼서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생태계는 이제 시작인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지금 다른 석탄 산업이라던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의 비중이 낮아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한 10년 이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그 트렌드들이 산업화 쪽에서 받아들여져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하는 이런 산업 정책들이 안 받아들여졌을까?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돈의 흐름에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한전이 아시아 다른 지역에 석탄 발전소를 지을 때 결국에는 그 석탄 발전소를 지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결국엔 금융권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당연히 이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조금 더 가치지향적으로 조금 더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더 고민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에 이게 돈이 들어가도 수익률은 낮아도 이것이 사회적 가치와 어떤 그 환경적 편익이 크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 돈이 더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줘야 제가 볼 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도 보면은 국제금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권에서도 이제는 가치지향적 투자를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과거까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달리 보면 또 앞 단계에서는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돈이 흐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다시 또 정치의 책임이거나 정책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빠르게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은 이제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어떻게 보완이 되던가 뭐 그래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RE100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BAM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탄소국경 조정세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결국에는 화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고 오는 방식은 이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재생에너지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털을 잘 닦아줘야 된다. 그 털을 닦을 때 그것은 결국에는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거기에 더 많은 R&D 자금과 금융 지원과 정책의 여러 가지 그 규제와 어떤 제도가 같이 돼줘야 이게 이제 털을 닦고서 가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움트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와 어떤 관심이 소원해진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서 마치 재생에너지 사업이 무슨 굉장한 비리를 갖고 있거나 엄청난 환경 훼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그런지 또는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의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유리한지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이 많이 보급이 될 때는 이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돈이 생긴다라는 초기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산지에 조금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 곳에도 지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비가 많이 오므로 인해서 훼손되면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마치 산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 이후에 계속 법과 제도를 바꿔갖고 보완해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문제는 아주 없지는 않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아까 그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기반 중에 하나가 이 재생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 효과, 장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구돼서 정책의 참고 자료를 이렇게 제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난다든지 또는 그 지역 경제와 어떻게 연결된다든지 사회적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세밀하게 많이 분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연구들은 거기 그 애경련에서 하는 게 맞죠? 초창기에 저희가 그러한 분석을 요청받기도 했고 그걸 하려고 그랬고 노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이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잘 구축이 되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급 위주로 가게 되면은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우리의 산업 생태계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단지 하나 이제 지금까지는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어 왔지만 재생에너지 자체도 포트폴리오가 다원화돼야지만 그 기능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이슈는 풍력 발전, 특히 해상 풍력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몇 곳에 해상 풍력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못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풍력이다. 그 중에서도 해상 풍력은 고정식,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다 이렇게 우리가 빌트인으로 하는 게 있고 부유식 해상 풍력. 물론 돈은 좀 많이 들지만 기술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원이 저는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완이 필요한 거는 이제 다원화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한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생태계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반들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부터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스마트 그리드. 이 부분은 사실 참여정부 말기에 다음 정부 과제로 가장 강력하게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제 영역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출했던 것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라도 됐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마트 그리드는 저는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성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스마트 그리드가 왜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왜 빠르게 나오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산한 전기를 필요로 한 곳에 아주 스마트하게 공급해주고 쓰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뭐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연계를 하면은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송전망, 배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재생에너지를 얘기를 했지만 재생에너지 문제도 지금 이 송전망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도 그것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중앙 집중형으로 되어 있는 송전망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전환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재생에너지 중에서 생산된 부분이 다 전달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제 전문용어로 커테일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호남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송전망 건설, 특히 배전망에 대한 스마트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송배전 시스템 문제가 제기된 게 긴급한 문제라고 제기된 게 이제 2007년 정도였으니까 사실 15년이 지난 건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된다 그러면 뭔가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까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기존의 이제 전력 정책을 입안했던 분들이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빠르게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석탄 발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과 달리 굉장히 분산형으로 해서 도처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현재 보면은 발전사 숫자가 수천 개가 지금 되거든요. 그럼 그 수천 개의 발전사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한다라는 것을 예측하기도 좀 어려웠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송배전망을 이제 독점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도 송배전망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죠. 알고는 있었고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계획까지 갖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다원화되면서 송전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도 그렇고 해서 정부가 예전처럼 탑다운 형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권하는 이런 것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고 지금 기존의 이제 그 대량 생산 시스템들이 적어지면 밀양 송전탑 같은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그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생산 소비가 연결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만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은 그렇게 가더라도 새로운 송전탑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 기존의 송배전 시스템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망 같은 그런 형태의 그 스마트 양방향의 그 소통이 가능한 이런 그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여기서 생각이 멈춰 있고 이게 이제 한 15년 전 생각인데 지금도 그게 과제로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 신조어로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하면 거기서부터 전기가 생성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웃집에다가 팔고 싶으면은 그게 팔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팔지 못하잖아요. 제가 필요한 전기를
그냥 제가 생산해서 제가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옆집에다가 나눠줄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팔려면은 한전을 통해서 팔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송전망 문제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울 수도권처럼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지역에서 자급자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특정 지역에서 송전망을 통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지역이 작은 이제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은 스스로가 더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스스로 생산한 걸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분산전원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송배전망이라고 했을 때는 과거의 송전망은 그냥 중앙 집중형으로 해서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다 연결되는 것을 생각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분산 전원 시스템으로도 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엄격한 의미의 스마트 그리드.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왜 그게 못 갈까요? 그게 제가 볼 때 지금 전환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보다는 앞으로의 과제가 더 큰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앞으로 15년이 더 걸리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빨리 해결을 좀 해야죠. 그렇습니다. 과제는 이제 크게 스마트 그리드 또는 지역 분산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송배전망에 대한 이제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탈원전 문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커다랗게 변화를 준 영역이었죠.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원자력 정책 자체를 탈원전이라고 부를 수는 있는 건가요? 엄격히 따지면은 아니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탈원전이라고 그래서 원전업계가 다 망하게 생겼다, 막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그 사회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유포가 되면서 다른 그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방향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야기가 다 묻혀버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원자력 정책 어떻게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미완에 그친 정책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명분과 취지는 분명하고 타당하지만 그것이 시행을 하고 어떤 합의를 걸쳐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탈원전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어떤 분들에게는 좀 거부 반응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원전 탈석탄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탈원전 탈석탄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분산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었죠. 근데 사실 지난 정부 때 원자력 정책은 원자력 업계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행했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자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진행되고 있던 원자력 생태계 산업들이 갑자기 뭐 저기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중단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위기를 느껴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는 갑자기 뭔가 막막한 벽에 부딪히는 그런 거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원자력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우리 농업 분야도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거 했을 때 엄청난 고비를 넘겼고 그러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우리가 농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때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해서 농업 분야가 오픈되고 지금의 새로운 농업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 부분도 과거의 기존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던 것이 조금 변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원자력 정책은 탑다운 형태로 되다가 그것이 조금 더 수기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을 가져오지 않았던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모든 산업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서 언제나 새로운 산업이 이제 진보한 산업이 되고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또 산업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원자력 업계가 그것에 대한 대응을 그대로 제대로 잘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충격이 더 컸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자력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 산업이 갑자기 다 문을 닫는 것도 아니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원자력이 유지가 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뭐 50년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건 진짜 과도한 반응 아닐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정책은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취업이라든가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갖고 갈 때 어떤 분야로 갈까를 할 때 정부가 실제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어떤 이게 문을 닫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정부가 전달하는 정책의 방향이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줌으로 인해서 미래의 어떤 인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이제 틀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의 어떤 위기감 조성은 있었겠죠. 그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꽤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원자력이 지금 그 원전 폐기물 자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처럼 저렇게 사고가 났을 때 저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안 나는 거예요. 수명이 다한 원전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자력 산업은 왜 유독 새로 건설하는 것만 원자력 산업이라고 볼까?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난 정부 때도 저도 그렇고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도 원자력 산업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은 새로 만들어서 짓고 운영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거 거기에만 머물렀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또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짓기만 했을 때 그 뒤에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고 해체해야 되는 것은 그럼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자력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해왔던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을 이루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이제 요즘 이제 그런 게 조금 바뀌었을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요즘의 반응들이 오히려 과거로 막 돌아가자 이러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사회가 에너지 문제를 다룰 때 원자력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재생에너지 다루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전기라고 하는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10개의 에너지 중에서 2개의 에너지만 놓고 거기에서 지금 막 뽀글뽀글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8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왜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 중에서 열 에너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정부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통해서 수송용 연료를 어떻게든지 좀 전환해 보자고 하지만 그 속도가 더디고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많이 쓰고 있는 수송 연료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래서 더 많은 화석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이야기들을 저는 조금 더 폭넓게 하고
조금 타협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전체에서 20%에서 거기에 또 원전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구조가 지금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신데요. 산업 또는 원자력 발전 정책에 관한 이제 이런 그게 어떠냐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기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요. 그게 굉장히 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들였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의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의해서 아무도 다시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물론 일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부족하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 우리 사회는 양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양쪽 다 불만이었어요. 저는 그게 의미가 오히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탈원전을 주장했던 시민사회는 뭐 이렇게 그 임팩트가 없냐 이 결정이 이런 게 이제 좀 불만이었고 또 기존의 그 원전 업계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사업 전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었고 양쪽 다 이제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타협점이 아닐까 이게 조정이라는 또는 소통의 결과라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결정이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거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이해 당사자가 쭉 되어 있는데 새로운 변화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에 있어서 손실과 또는 루즈 앤 위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신고리 옳고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첨예하게 부딪혀 있는 어떤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이렇게 수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탈원전이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지향점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정책,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서는 의미 있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게 성과를 내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수기제도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운영해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곳들이 해야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애경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세계의 이런 흐름에 잘 적응하는 건지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렇게 국가 정책을 끌고 나가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도 시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수많은 연구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연구자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거였고, 예를 들면은 지난 정부 때 그러면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던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난 MB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어떤 연구자가 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곤충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갑자기 정부가 동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두 다 동물만 연구하세요 한다고 해서 동물만 할 수는 않거든요. 곤충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동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연구하던 사람이나 곤충을 하던 사람, 식물을 하던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시대와 어떤 정책이란 거에 따라서 동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동물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곽강을 받고 그 사람들의 연구가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그쪽에 돈이 많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곤충과 식물에 대한 연구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물을 하든 곤충을 하든 식물을 하든 지금까지 보면은 저는 정부 부처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도 제가 들어가서 본 특징 중에 하나는 팀이라든가 이런 부서가 서로 상호 간에 의견을 교류하고 정보를 오픈하고 소통을 통해서 나하고 다른 시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 시스템이 저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일부 연구자의 생각만으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이 다름을 어떻게 녹여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항상 하다 보면은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연구를 해놓을 거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 의지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면서 이제 조합을 하게 되는 걸 거라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시각,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쌓아 올려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아마 에너지 경제연구원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조금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책 기조가 바뀌니까 이제 연구의 중점도 지금 현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다시 또 원자력에 대한 그 집중이 좀 커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제가 아는 바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사회 또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기존의 성장 정책하고는 다른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각각의 분야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 방향을 크게 공유하고 각 분야에 녹여내느냐가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너지 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정책 전체를 끌고 가는 기조 자체에 대한 어떤 공감대, 공유 이런 것들은 조금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그 부분은 굉장히 그 아픈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잘 보시면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연구원의 입장으로 가죠. 그런데 연구원의 입장인 것처럼 언론에 나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의 연구자의 발표 내용이라든가 어떤 연구 결과를 찝어서 강조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경제연구원, 다른 국제연구원도 그렇지만 그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회의와 어떤 발표라든가에 의해서 선발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선발된 사람은 결국에는 주최하는 쪽에서의 어떤 기호에 맞춰서 그 사람이 선발돼서 갈 거고 그 사람이 자기의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마치 그게 전체 연구원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리면은 지난 정부에서 저희가 원자력 정책에 대한 연구를 안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분이 우리 연구원에 이름을 달고서 그러한 데 가서 또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낸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의 그 정말 순기능은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하게 섞여서 공유하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걸 내야 되는데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내도록 하는 터전이 전 정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거나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국책 연구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제대로 그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또는 뭐 이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논의가 조금 있어서 뭐 이게 정부가 또 이렇게 할 때마다 그것들이 조금 미래의 방향들을 제대로 이제 제시해주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사회가 합의를 조금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의도는 없고요. 전문가가 편을 가르거나 줄 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굉장히 많이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우려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경련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언을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에너지 정책의 후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요. 아쉬운 거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미래 에너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 그건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한 거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많은 전문 연구자들은 자기의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저는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은 업무의 로드가 많긴 하지만 자기가 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듣고 본인의 연구 결과를 더 투명하게 좀 많이 좀 오픈하고 그래서 연구 결과에 다양한 목소리가 녹여 들어갈 수 있는 그 보고서라든가 결과를 냈으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좀 그런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에너지경제원을 운영하셨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서 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방식의 에너지 정책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에너지를 쓰는 기업들은 국제 거래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과 기후변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원칙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논란이 큰 정책은 수기제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제적인 요구와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산업과 경제를 우선하는 시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모든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무조건 진영 논리로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생명, 안전,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경의 지구전이었습니다.